구름의 모양이 작은 거나 큰 거나 비슷합니다. 인간의 몸속에도 핏줄의 모양이 실핏줄 모양과 큰 핏줄 모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 작은 그런 구조들이 모여갖고 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그 3차원적 구조가 거의 비슷한 걸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랙탈 구조가 바로 복잡계 현상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11개의 특징을 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껍데기가 있고 에이전트가 있고 롤이 있고 탐지기가 있고 실행기가 있고 피드백이 있고 그다음에 물질을 받고 정보를 받고 그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그렇게 복잡한 모델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복잡하지 않은 모델이 생명체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국가, 정당, 시장까지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모름지기 과학이라고 하는 건, 위대한 과학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모델로 많은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게 아주 위대한 과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건 항상 반증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요. 제가 페북에다 이걸 썼더니 어떤 사람이 그게 과학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놔야만 진정한 과학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인간, 세포, 국가, 정당, 기업 모든 내가 주장하는 에카스가 이 11가지 특징 중에 하나라도 틀린 게 당신이 발견해서 제시하면 나는 에카스 이론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진정한 과학의 태도입니다. 과학은 항상 반증 가능성을 열어놓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명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진화 과정에 대해서 이거는 이게 경제 현상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원전 400년부터 쭉 해갖고 최근 한 2000년도까지 1인당 GDP를 표현한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걸 계산했는데 이 1700년대까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기원전에 약 지구상에 생존하는 인간의 GDP는 약 100불 정도 됐어요. 그러다가 한 1800년대쯤 됐을 때, 1700년 정도 됐을 때 약 한 200불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늘어났죠. 그러다가 1700년대 후반에 산업혁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과학혁명이 생기면서 급격하게 GDP가 증가해서 지금 2000년경에는 전 세계 GDP가 약 한 7,000불 정도 됩니다. 거의 캄브리아 폭발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1700년대는 한 200불 하던 게 1800년대는 한 300불, 1900년대는 한 1200불 됐다가 그 불과 100년 만에 전 세계 사람들의 부가 10배 이상 늘어난 거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지금도 굉장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가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특이한 폭발적인 성장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걸 지난번에도 잠깐 보여드린 그림으로 표현하면 스타키핑 유니트가 이 신석기 시대는 약 1000개였어요. 1000개 종류의 물건이 있었고 직업은 약 50개 있었고요. 이런 고구려 시대 정도 보면 한 10,000개 정도 갖고 물건을 갖고 살았고 약 직업은 50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항할 때쯤 되면 한 100만 개 정도 물건이 있었고 직업은 한 1000개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6.25 전쟁 때는 한 1000만 개 정도 물건 보고 있었고 직업이 약 2,000개 정도 있었다가 1960년대 보면은 약 1억 개의 물건을 인류가 쓰고 있고 직업은 3,000개 오지다가 세계는 약 10,000개 정도의 물건이 생겼는데 보시면은 급격하게 물건의 종류가 늘어나고 있죠. 이게 바로 진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의 송도인데 이 송도는 약 한 10억 개 정도 물건을 쓰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직업은 약 한 3만 개 정도. 근데 직업의 숫자 곱하기 1달러 하면은 GDP가 대충 나옵니다. 직업의 숫자와 인간의 그 GDP는 지금 거의 비례한다는 걸 볼 수 있죠. 세계를 상징하는 미국 보면은 약 100억 개 정도의 지금 종류의 물건이 존재하고 있고 직업이 약 10만 개 되는데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의 1인당 소득이 약 10만 불 정도 됩니다. 아까 그 기하급수적인 상승 곡선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갑자기 그거를 우리가 좀 통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에카스의 진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미국의 국가 시스템인데 국가도 에카스고 이런 거대한 조선소라고 하는 공장도 에카스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도 에카스고 그다음에 이 스티브 잡스가 건설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도 에카스고 인체에 있는 이 혈액순환계도 에카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에카스라는 증거가 굉장히 많죠. 디텍터가 있고 코나 스킨, 피부가 이제 디텍터죠. 그다음에 브레인과 뇌와 혈액 시스템이 이제 롤 시스템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근육이 이제 에펙터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쓰레기들이 이렇게 오줌과 땀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인간도 항상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피드백을 하면서 항상 배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은 에카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암으로 죽게 되면 갑자기 온도가 바깥 온도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무질서도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애플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이라는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각 부서의 그 책임자들과 그 중간 책임자들의 이름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아주 유기적으로 하느냐가 바로 때문에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불과 한 7, 8년 만에 500조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냈죠. 이렇게 많은 가치를 만들어낸 이유는 바로 그 애플이라고 하는 에카스 안에 질서가 굉장히 고도로 합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고도의 10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굉장히 고도의 분업이라는 질서를 갖고 있지만 그 고도의 수준이 애플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죠. 디텍터가 부족할 수도 있고 에펙터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안에 질서 시스템에 가장 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을 할 때 어떤 질서를 회사 내에 부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에카스에서 설명드립니다. 공장도 물론 에카스라는 여러 가지 친구가 있죠. 에너지와 그 철강 자재를 받아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플래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생산을 하는 게 에펙터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잘 해야 되는데 계획을 잘못해서 예를 들면 현금이 떨어지면 회사가 파산하고 회사가 파산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회사가 파산하지 않고 생산이 잘 됐을 때는 이 회사의 가치가 1조 원이었는데 어느 날 회사가 현금이 부족해갖고 파산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채권단에서 사다가 공장을 다 분해해갖고 팔면요 가치가 1,000억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1조 원의 가치와 1,000억 원의 가치 차이는 뭐냐? 물질이 아니라 바로 그 회사 내에 있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질서의 가치가 그런 겁니다. 질서라는 게 뭐냐? 각 사람들 간의 관계죠. 업무 매뉴얼이고 그 안에 그 업무 표준에다가 그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산을 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그다음에 물질, 에너지를 사다가 해야 되는데 이 히틀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에너지를 확보하기 힘들었다는 거였어요. 석유를 영국이 봉쇄했기 때문에 석유를 확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국가도 이 중요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좀 사우디까지 가서 사우디가 아니고 사하라 사막까지 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게 거의 똑같죠. 그래서 디텍터가 이제 무슨 인텔리전트가 비슷죠. 정보기관이 있었고 법이라고 하는 그 규칙 시스템이 있고 에펙터가 경찰과 군사력이 있겠죠. 국가도 분명히 에카스입니다.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피드백하고 러닝을 하죠. 그래서 이게 망하면은 뷰로크рат들이 다 붕괴되고 국가 질서가 무너지면서 국가가 망하는 에카스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에카스 현상이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역시 경품이 또 있습니다. 지난번 받은 사람도 답변하셔도 되는데 경품을 안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아까 프랙탈 스트럭처는 설명드렸고 그럼 자동차는 에카스일까 아닐까?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는 에카스로 보세요. 자동차도 왔습니다. 원리 부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뒷배꼽도 있고 브레이커도 있고. 그렇죠. 네, 좋아하는 컴퓨터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한 외부의 원력 수교를 받으면서 원력을 그렇죠. 에너지를 받고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자동차. 왜냐하면 복제 기능이 없어요. 스스로 복제하지 못하잖아요. 진화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안에 복잡한 질서는 갖고 있지만 복제되지 않죠. 그러면 정당은 에카스일까? 이동학 씨 어떻게 보세요? 정당은 에카스일까?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 현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에카스입니다. 정당은 에카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분이 되잖아요. 정당 원과 비당원. 그게 바로 바운더리입니다. 그 안에 내부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서 활동하다 보면 또 쓰레기도 나가고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피드백 활동을 하죠. 그리고 그 질서가 무너지면 정당이 망하죠. 그리고 진화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않으면 망합니다. 거의 11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정당. 네. 그러면 에카스라고 하는 건 아까 자동차는 에카스 원리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로는 이게 반복 진화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스스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만 하는 거라고 그러면 기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말고 기업 스스로가 복제해서 진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시스템을 복제하고 진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왜 자동차는 그것과 다르게 자동차가 사람과 결합해서 그 시스템이 작동되는 건 에카스입니다. 사람이 개입하면. 네, 사람이 개입돼요. 사람이 결합이 되잖아요. 어쨌든 플래닝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동차 그 자체는 에카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동차 스스로가 배우고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업은 배웁니다. 기업은 조직원들이 막 바뀌어도 그 자체가 유기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 잘 생각해 보시면 유기체와 유기체를 구별을 해서 이걸 지금 스스로 복제하고 진화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요. 예. 그 지난번에 경고하셨는데 질문이 너무 많으셔갖고 시간 맞추기 힘들더라고. 그 자세한 건 끝나고 나서 또 토의 시간을 갖고요. 진도 먼저 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전기 시장은 에카스일까? 이것도 에카스입니다. 증권시장도 에카스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페이스북도 에카스입니다. 그러니까 에카스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집중해서 질문을 저 외계에 있는 안드로메다 성운에 만약에 생명체가 있다면 거기도 제가 얘기한 11가지의 에카스 원리가 똑같이 작용할까? 아닐까?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작용할 것 같다. 윤 선생님은? 모르겠다. 완전히 다른 시스템. 네, 다른 시스템이 있을 것 같다. 재밌는 질문인데요. 저는 같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우주의 일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검증된 건 아닙니다. 진화 현상은 다 에카스를 통해서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카스는 질서는 에카스를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카스는 엔트로피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질소도를 높이는 거죠. 이게 파괴되면 갑자기 엔트로피가 올라간다는 건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진화한다. 에카스만이 진화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필연적으로 죽는다. 모든 에카스는 죽습니다. 죽음으로써 진화에 도움을 주죠. 어쨌든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니버설한 뭐라고 광범위하게 설명력이 있는 일종의 파라다임이자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에카스라는 어떤 모델들이 어떻게 수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부를 창출하는가, 인간의 부가 어디서 창출되는가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면은 산업혁명 전에 GDP가 한 200불하다가 지금 7,000불, 10,000불로 급속하게 늘어나는 게 바로 이런 생산물들,
가치의 생산에 따른 그 부가 드러나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물리적 기술이 진화가 필요합니다. 물리적 기술 진화 보면은 종이, 금속발자, 코크스 제련, 이때 이제 산업혁명이 이때라는 거죠. 전기기관, 방적기, 기차, 전기, 조명. 근데 대개 이 앞에 게 있어야 이 뒤에 게 발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종이와 금속 활자가 없이 기술이 전파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다음에 전기기관이 없이 기차가 되게 어렵고 전기가 없이 조명이 나타날 수 없듯이요. 이 앞에 기술들이 다양하게 조합되면서 뒤에 기술들이 발전해 나가는 현상이 일종의 진화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전기가 있으니까 모터가 생기고 항생제, 무선통신,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까지 과거 한 2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도 다양한 기술과 물리적인 것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또 사회적 기술의 진화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 물리적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법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계약법이라는 게 제대로 돼 있어야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료제도, 채권제도, 은행제도, 복식부기, 주식회사제도, 증권거래소라는 제도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 기술이 또 발달할 수 있었던 거고요. 상권분립, 민주적 선거제도, 노동조합, 복지제도, 선물거래, 크레딧카드, 벤처캐피탈 같은 것이 발달함으로써 물리적 기술을 더 촉진시킨 겁니다. 서로 이걸 갖다 코에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공진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상호 상승작용을 하면서 최근 200년간의 폭발적인 부의 증가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치의 창조라는 것은 항상 물리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유기적으로 잘 결합시키는 기술에서 나옵니다. 물리적 기술만 잘한다고 좋은 기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회적 기술만 잘한다고 좋은 기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하는 이 기업가 정신의 어떤 사업 계획과 결단이 바로 부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경제학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진화 경제학 혹은 복잡비계의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특히 최근에는 그동안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많지 않다가 지금 초연결 사회라는 게 되죠. 인간의 그룹과 연결되고 회사와 연결되고 이제 기계들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각 기계들이 그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갖고 서로 다 연결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연결되고 이 수많은 이 에이전트들입니다. 일종의 지구상에 있는 휴먼 생태계의 에이전트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관계, 새로운 물질들, 새로운 부가 끊임없이 다 창출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지금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의 기원은 바로 DNA를 중심으로 이제 진화가 이루어졌다면 바로 웰스, 그러니까 가치, 부의 기원은 부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바로 에볼루션 오브 핏 오더다, 질서. 에카스 내에 어떤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느냐가 바로 부를 창출하는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건 기업을 얘기하건 어떤 질서를 구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이 에카스인데요. 그래서 부를 창출하는 기원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에카스라고 4년 전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화 얘기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개념 하나 설명드리겠는데요. 피트니스 랜드스케이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피트니스는 잘 아시죠? 피트니스 센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피트니스 랜드스케이프. 피트니스하는 풍경, 경치.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게 피트니스 랜드스케이프입니다. 이게 약간 좀 고급 개념인데 진화를 해서 얘기하는데요. 어떤 하나의 상태가 이게 진 A가 있고 진 B가 있으면 이게 복제라면서 변이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게 생깁니다. 근데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생겨갖고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생명체가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도 예를 들면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과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운동도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겠죠.
근데 운동도 잘 못하고 요즘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셀렉션 돼갖고 더 이제 확산되는 그런 모델이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화 과정에서 어떤 그 상태에서 변이가 일어나면 이렇게 조금씩 더 좋은, 더 우월한 위치로 가게 되는 걸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쭉 진화되건 기업이 신제품을 쭉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었을 때 얼마나 더 환경에 적합해갖고 잘 선택될 것인가에 따라서 진화에 이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거북이를 예를 들었는데요. 거북이는 계속 성장하지만 이거는 이제 실패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랜드스케이프, 피트니스 랜드스케이프는 항상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은 이 밑에 있으면 죽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물가가 물이 올라가고 이렇게 쭉 올라오면 여기 있는 생물을 다 멸종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은 이제 석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경제에서 일종의 이 피트니스 랜드스케이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석유 가격이 굉장히 높았을 때 장사가 잘 됐던 뭐 솔라 에너지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석유값이 떨어졌어. 그럼 그러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이제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거에 대한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피트니스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경영학 박사도 계시지만 요즘 가장 뜨는 경영학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진화 경영. 진화 경영학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트니스 랜드스케이프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댑티브 워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형도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생명체가 혹은 어떤 기업이 신제품을 만들 때 조금씩 노력해갖고 이 더 좋은 쪽으로 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더 높은 봉우리에 가 있어야 이게 환경이 변해도 서바이브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봉우리는 같지만 이게 물이 올라와서 여기까지 차면 결국은 이 제품도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봉우리에 올라가야 돼요. 이 봉우리를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한 번 더 큰 점프를 해갖고 한 번 후퇴를 해야만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는 랜덤하게 변이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갖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봉우리들을 찾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 봉우리가 물에 잠기면 더 높은 봉우리에 있는 것만 살아남게 되고 또 우연히 이 높은 봉우리가 또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우연한 요소에 의해서 여기 이 봉우리에 있던 제품 혹은 생명체는 멸종하고 이 봉우리에 있는 경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운의 요소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기업 경영과 피트니스 랜드스케이프에서 우리가 기업 경영을 할 때 어떤 교훈을 얻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이거는 일종의 그 제품 사이클입니다. 기업의 사이클인데 기업 초기 제가 혁신 경제 얘기할 때 스타트업이나 혁신 경제 할 때는 컨셉을 정하고 그다음에 로핑하는데 이때는 빅 점프가 필요해요. 빅 점프. 완전히 새로운 걸 해야 돼요. 너무나 작은 거 쪼물딱거려 갖고는 큰 대하고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도 뭐 남들도 카피해서 안 되고 완전히 새로운 걸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빅 점프 하다가 여기 보면 초록색은 taking lot of long jump 여러 가지 큰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 하면 make moderate jump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변화를 실험해봐야 된다는 거죠. 기업도 그렇고 생명체도 그렇고 고정돼 있으면 다 망합니다. 경쟁에 의해서 망하기도 하고 환경 변화에 의해서 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쇠퇴기에 오게 되면 이때는 incremental step 꾸준한 작은 노력들을 하는 단계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결국은 이건 망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랬을 때 이 회사 내에서 새로운 벤처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분야에서 이 빅점프들을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 내부에 회사 내부에 좋은 벤처를 발굴해내야만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런 새로운 벤처를 발굴하면서도 아주 아끼고 치열하게 해온 삼성전자는 성공했지만 그 외에 수많은 기업들이 망한 가능성은 이런 빅점프와 스몰점프와 인크리멘탈
모두를 잘 조화시키는 게 기업 성공의 묘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트니스 랜드스케이프의 개념을 이용해서 경영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시면 그 성공에 상당히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소 작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다음에 인생과 피트니스 랜드스케이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피트니스 랜드스케이프가 이게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거는 봉우리가 많죠, 그죠? 근데 이건 봉우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는 사법고시를만 목표로 인생을 살아. 근데 이렇게 봉우리가 하나 크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점프하다 보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이제 봉우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법고시나 판사하는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고 몰락하는 세상이 오면 한 개의 목표만 가져가는 그런 이제 피트니스 랜드스케이프고요.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그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는 랜드스케이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대 사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뜨는 직업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직업이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직업의 숫자는 전반적으로 늘어나지만 지금 있는 직업 중에 한 절반 정도는 30년 후에는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